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10월 셋째 주의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자, 해양 예비 오션 스타 기업. 약간 요 좀 낯선 단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연매출 1,000억 원 달성이 기대되는 기업들 3곳을 골라서 예비 오션 스타 기업으로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내용 좀 얘기해 주시죠. 용어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또 어떤 기업들 됐는지까지도 함께 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면이 바다여서 해양 강국은 맞는데 네. 내놓으라 할 만한 기업이 있나를 이제 생각해 보면 조선산업은 있긴 합니다. 조선산 많잖아요. 내놓으라 하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바다에서 나는 해양 식물이나 해양 동물을 이제 생산해서 원재료로 해서 생산 가공하는 이 회사를 따져보면 사조와 같은 동원과 같은 원양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매출이 큰 기업을 제외하고는 싹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소장농에 불과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분야, 사실 연매출 1,000억을 달성했다라는 건 중견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0억 원 달성이 기대되는 유망 벤처 그리고 창업기업 3개 회사를 2024 예비 오션 스타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성장 잠재력이 큰 이제 해양 기업을 조기에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2021년부터 예비 오션 스타 기업을 선정해 왔어요. 지난해까지 누적으로 8개 회사가 선정이 돼서 2021년, 2022년 각각 10개 회사가 지난해는 8개 회사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미 있네요. 맞습니다. 이미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는 잘 안 돼 있습니다만 이들 이제 이 예비 오션 스타의 선정 기업들의 선정 이전과 좀 비교를 해보니 평균 매출액이 한 27% 이상 증가한 걸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우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성장력이 기대되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서 모집을 했는데요. 민간 투자자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3개 회사를 올해 예비 오션 스타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삼진식품, 그다음에 인터오션, 주식회사 칸이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삼진식품은 이제 어묵과 어육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이제 블루푸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인터오션은 잠수 장비 국산화와 해양 레저 스포츠 분야에서 또 주식회사 칸은 칸영화제의 칸이 아니라 해양 플랜트의 친환경 해체와 이제 재활용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들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투자 유치나 기술 개발,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이제 볼륨을 좀 키우는 이른바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션 스타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HD, 현대중공업 아니면 이제 먹거리 쪽에서는 동원이라든가 사조. 그런데 이제 예비 오션 스타입니다. 오션 스타가 되기 직전 이 예비 오션 스타 기업들을 해양수산부가 선정을 해서 여기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삼진식품은 요즘에 실은 광고 마케팅도 많이 하는 그 삼진 어묵 맞죠? 맞습니다. 이 3곳 올해 선정된 3곳만 따로 좀 볼까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백화점 가시게 되면 유명 맛집 코너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부산에 소재한 그 기업입니다. 신메뉴를 출시하지 않습니다. 왜 거의 광고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삼진식품의 경우에는 이제 이 1953년에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70년이 넘는 업력이 있는 업체인데요. 어묵과 이제 어육 반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자체 R&D 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 어묵 R&D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묵하면 좀 고기 이제 잡것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베이커리가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도 또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상온에서 유통 가능한 이제 수출용 어묵은 물론이고 이걸 어묵 베이커리 등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른바 스마트 이제 블루푸드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블루푸드라는 게 뭐냐? 양식하거나 어획한 수산물로 만든 식품을 통칭하게 되는데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건강한 식단 구성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블루푸드 테크라는 건 뭐냐면 바다의 풍부한 자원을 통해서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른바 이제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의 혁신적인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삼진식품이 이런 블루푸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인터오션이 2003년에 설립된 20년 업력의 국내 최대 잠수복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잠수복이요? 그렇습니다. 잠수 장비를 국산화했고요. 또 세계 최초 이제 양음압 동시구현 챔버를 개발해서 해양 스포츠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주식회사 칸은 해양 플란트의 친환경 해체와 재활용 기술, 설계에서부터 건설, 유지 보수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아마 200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선박 건조 및 모듈 제작, 그리고 이제 VR, 가상현실과 3D, 4D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비 오션 스타 기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또 앞서도 뭐 몇 곳들 지정이 됐고요. 10곳 이상.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들 세 개의 기업들은 이제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홍보와 이제 투자 유치 지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해양 모태펀드 운용사와 함께 전용 IR, 기업 전용 설명회를 지원하게 되고요. 투자 유치를 돕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상시로 SNS를 통해서 이제 예비 오션스타 선정 기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맞춤형 수출 지원인데요. 코트라와 함께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고 있는 맞춤형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고, 또 전문 창업 기획자와 블루스타트업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기 및 소규모 해양수산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전 주기 동안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해서 빠른 성장을 돕겠다라는 취지인데, 아마 이런 혜택을 통해서 정말 지금은 매출액 100억 단위지만 네. 10배 이상 큰 기업으로 성장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발굴, 육성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을 했잖아요. 삼진 뭐 식품만 해도 꽤 업력이 됐지 않습니까? 아예 최초의 스타트업부터 좀 키워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지금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KIMST인데요. 해양수산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이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창업 투자 전담 기관으로 지정을 했고요. 창업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육성을 하고 있느냐? 우선 이제 해수부는 창업 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제 블루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초기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또 신한은행과 협력을 통해서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해양수산과학진흥원은 이제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후속의 투자, 판로 이제 확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 분야에 5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이른바 벤처캐피탈 40여 곳을 모아서 해양수산부 투자기관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요. 네. 초기 기업의 이제 자금부터 멘토링, 투자 유치 등을 돕는 이른바 해양수산 엑셀레이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해양수산 분야의 이제 유니콘 기업 탄생을 목표로 해서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비 오션스타, 예비 오션스타 기업. 성공 사례가 좀 많으면 좀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 몇 가지 좀 성공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 시작이 됐고 지난해까지 총 28개 기업, 올해 3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예비 오션스타들로 인한 특히나 이제 해양수산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과를 낸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는 이제 빈센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빈센은 국내 최초로 현대차와 수소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탄소 순수 전기 추진 여객선이라는 이른바
이 정원 이제 드리모를 상용화해서 큰 성과를 냈고요. 초기에 직원이 5명이었다가 지금은 35명으로 무려 7배 확장이 돼서 누적 투자 금액도 353억 원을 유치할 정도로 성공적인 케이스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다른 업체는 이제 프록셀스케어인데요. 미세저를 이용해서 지난해 선정되긴 했지만 이 미생물막 제거 솔루션을 개발해서 선박 연비를 개선했습니다. 특히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선보였는데 이로 인해서 친환경 이제 해양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시워드라는 업체도 있는데요. 씨위드는 이제 해초류라는 말인데 그렇죠. 이 해초류를 활용해서 이 배양육을 개발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타스 글로벌인데요. 선박 청소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납품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외에도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통해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예비 오션스타 선정 기업들은 지난 2년 동안 총 243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기업 중에서 선박을 청소하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 되게 독특합니다. 배 청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이 되고 또 커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이런 예비 오션 스타 기업들 자체적으로 막 큰 기업이 되는 것도 좋지만 실제는 이제 대기업들이 M&A를 하는 것도 그 취지에 맞잖아요.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대기업이 좀 눈도장을 찍어서 M&A도 한 좀 기술 매칭이 된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스타트업과 이제 대기업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해양수산 스타트업 기업과 이제 대기업 간 이른바 이제 기술 매칭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른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이제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은 한 스타트업과 5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성과는 이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대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스타트업의 기술을 대기업에 적용해서 실질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 성과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또 HD 현대중공업도 조선해양 분야의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개의 스타트업과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성공적으로 성장한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SK 에코플랜트 역시 굴 폐각을 활용해서 이 수처리 기술을 보유한 5개 스타트업을 선정해서 이들 기술의 검증을 지원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이제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대기업과 이 스타트업이 이제 협력하는 아주 좋은 롤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K해양수산, 특히 K해양산업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물론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이제 중국도 제쳤습니다. 세계 1위, 명실상부 세계 1위이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가 온갖 산업에다 적용이 되는데 인공지능 AI가 우리 해양산업에도 접목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위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해양산업에서도 이제 해양산업의 이제 인공지능 시장이 최근 1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하면서 빠르게 확장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시장 규모는 약 이제 5조 5천억 상당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23% 이상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경우에는 해양 산업에서 여러 가지 분야, 특히나 이제 항해의 최적화라든가 유지보수 예측, 안전성 강화 등의 핵심 역할을 이제 주도로 수행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제 자율운항 선박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운행 선박이라는 건 자율주동차와 마찬가지죠. 네, 똑같습니까? 맞습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서 이제 이 선원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항해하는 시스템인데요. 아마 이제 2025년까지 전 세계 자율운항 선박 시장의 규모가 무려 18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제 이제 해사기구 IMO 역시 자율운항 선박 국제 규정을 승인할 예정인 만큼
한국은 이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자율운항 기술을 실증하는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AR 기술 도입은 이제 해운업계의 운영 효율성과 더불어서 친환경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아예 이제 반도체 물이 필요해라는 분도 계시겠고요. 또 물 많이 필요하지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 합쳐서 이 초순수란 얘기는 좀 낯선 용어입니다. 반도체 초순수 개념 설명도 좀 하면서 오늘 가야 되겠어요. 이거 이제 국산화하겠다는 게 오늘의 이야기인데. 네. 네.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이 있을 거고요. 네. 이 물을 기본적으로 정수를 하면 순수가 됩니다. 순수. 예. 하이 퓨어 워터라고 하는데 예. 이것은 고도로 순수한, 그러니까 정수된 물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순수라고 하는 건 물에는 수많은 이온들이 녹아 있잖아요. 뭐 만약에 바닷물이라고 한다면 NaCl이 녹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온들을 제거하는 게 이제 순수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초순수라고 하는 거니까 울트라. 예. 울트라 퓨어 워터라고 해서 이것은 극도로 정수된 물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물의 분자기호 아시죠? 네. H2O. 네. H2O만 남아있는 물 그 자체가 정말 극도로 순수한 초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순수는 왜 필요한가를 뭐 생각해 보면 예. 일단 우리가 마시는 물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 많으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미네랄 워터가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미네랄 워터. 그러니까 우리가 흡수하고 결국은 이제 뭐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초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아예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순수를 마시면 뭐 별 영향은 없지만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초순수인데 100% 소변으로 빠지네요. H2O밖에 없으니까. 네. 네. 반대로 이 초순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기 저항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흐르잖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물 같은 경우는 전기가 굉장히 잘 흐르는데 예. 이 초순수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초순수가 얼마나 깨끗한 거냐? 네. 상암 경기장에 저희가 물을 꽉 채워요. 물을 꽉 채웠을 때 거기에 오염 물질은 참깨 하나 정도. 네. 그거 정도만 허용하는 물이 정말 초순수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초순수가 어디에 들어가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 클린룸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도. 예. 그렇죠. 반도체 공정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드라이룸. 막 방진복을 예. 입고 있잖아요. 그걸 왜 하고 있냐? 결국 그 공정 내에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에서 먼지가 날아다니다가 이 웨이퍼 위에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 자체로 공정에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클린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먼지가 올라와도 안 되는데 이 웨이퍼를 씻어내는 이 물에 뭔가 불순물이 있다 그러면 반도체에 큰 심각한 결함이 생기겠죠. 그렇죠. 완전히 네. 끝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H2O만 있는 물이 필요한 겁니다. 전기 전도도 없고, 네. 네, 그 다음에 아주 퓨어해서 이물질이 없는 그러한 물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초순수의 개념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H2O만 딱 있는 거예요. 뭐 그렇죠. 미네랄, 이온 이런 건 하나도 없기 아무것도 때문에 없습니다. 네. 물만 있어서 전기도 당연히 통과가 안 되겠죠. 그렇죠. 하고 세척 같은 거에 굉장히 용이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척하다가 또 물이 더럽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그렇죠. 물들은. 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반도체 만들 때 뭐 웨이퍼 씻거나 할 때 물 필요하다, 물 필요하다. 야, 이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물이 중요합니까? 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지금 이제 6인치 웨이퍼, 그러니까 좀 작은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이퍼 한 장당 한 1톤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요. 근데 이거를 진짜요? 네.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전체로 사용했던 물이 100만 톤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100만 톤이 뭐 어느 정도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한 8만 톤 정도면 예. 25만 명 정도가 사용하는 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8만 톤이 그 정도니까 이게 뭐 100만 톤이면 엄청난 규모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연간의 물 사용량을 좀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뭐 TSMC 다 물과의 전쟁들이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물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특히나 이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기존의 반도체에서 사용했던 이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 재활용하는 이 과정 자체가 초순수라고 하는
공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순수가 지금 국산화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하려고 네. 또 하고. 예. 그렇죠. 근데 초순수 국산화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산 국산화. 우리 예전에 이제 2019년에 일본이 수출을 금지했던 폴리이미드나 불산의 국산화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100만 톤 정도, 하루 100만 톤의 초순수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100만 톤의 초순수를 수입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나를 수가 없겠죠. 예. 네,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고 이 초순수를 국산화했다는 개념은 뭐냐? 예. 이 초순수,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물을 가지고 있고 예. 이 물을 정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플랜트, 뭐 설계 이런 것들을 국산화했다는 장비. 그렇죠. 설계, 장비,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국산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 공장 쪽에는 초순수 관련된 설비들은 다 갖춰져 있죠. 이미. 네, 그런데 이것들을 점차 국산화해서 바꿔나가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개념 정리가 좀 되셨겠습니까? 이 초순수를 우리가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게 이제 그 기술을 성공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동안에 그럼 초순수를 어디서 뭐 수입했다 이 개념이 그 물을 100만 톤을 수입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 기술을 우리가 이제는 뭐 외국 걸 썼는데 그렇죠. 그걸 우리만의 기술로 초순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거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초순수 시장 규모 한번 볼게요. 앞서 이제 그림 잠깐 봤을 때 뭐 삼성전자도 1억 톤 이상, TSMC도 8천만 톤 이렇게 물을 쓴다고 하니까 엄청난 시장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초순수 시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순수가 이게 물을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 관련된 플랜트나 뭐 설계 장비 이런 기술. 사업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물론 크긴 한데 그래서 그 전체 시장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 20조 원 정도 되고 있고 네. 23년 기준으로 보면 성장을 해서 23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뭐 미미하다.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되고 네. 대부분 이제 일본 시장이 굉장히 컸었고 설계, 시공, 운영 장비 등이 일본이 굉장히 컸던 사업이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막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초순수 시장만 본다 그러면 한 2조 원 정도에서 한 4조 원 정도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 규모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자, 그 초순수 기술을 이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고 이제 내년 1월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국산화된 기술의 초순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오늘의 핵심 쟁점인데 그동안 또 보니까 일본이 그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이런 거는 잘하나 봅니다. 실제 초순수도 일본 쪽 기술이 거의 대세였다. 맞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아무래도 기초과학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다 보니까 예. 이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보면 통상산업성, 지금으로 보면 이제 경제산업성인데 이 통상산업성이 주도로 그러니까 쿠리타, 노무라, 오르가노 같은 기업들을 지원을 했고 예. 본격적으로 초순수를 성장시키는 데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갖고 있는 초순수 관련 특허가 전 세계에서 한 70% 정도, 장비 관련된 특허는 한 56%,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초순수 관련된 특허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앞서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일본 이외에도 이제 미국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도 있고 거기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주권 기술로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국방부가 세마텍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국방부잖아요. 국방부. 그 말은 이 초순수를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초순수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초순수를 국산화해서 이제 생산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천하였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환경부 또 한국수자원공사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드디어 국산화에 성공을 했는 그간의 과정들 한번 볼게요.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죠. 네. 일단은 물론 이제 2012년부터 초순수를 국산화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네. 하지만 국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대비해서 효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간은 국산화에 대한 게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일이 터졌었죠. 2019년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그 당시 이제 3대 소재가 네. 수출 금지로 묶였습니다. 그때 이제 포토레지스트, 불산, 브라폴리이미드 같은 제품들이 수출 금지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국산화를 빨리 해야 되겠다. 일본이 막았죠 그때.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순수라고 하는 건 수출 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설비가 들어와 있는 것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향후에 만약에 초순수의 기술을 막는다 그러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로얄티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네. 유지 보수나 이런 것들을 안 해주고 뭐 설비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초순수를 우리나라가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캐파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초순수도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21년입니다. 2021년에 환경부에서 고순도 공업 영수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성크림텍이 최근에 이 초순수 관련돼서 장비도 개발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최근에 보면 이제 드디어 초순수를 국산했다고 말했는데 이 설비가 2025년부터 이제 상용화 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현재 실증 플랜트로 2025년부터 한 2,400톤 정도 예. 가동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00톤이면 엄청 큰 건 아니죠. 사실 아까 100만 톤 정도가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네. 국산화 물량이 아직 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순수 플랜트나 이 설비를 바로 국산으로 대체할 수는 없죠. 기존의 설비에 대해서 이 초순수 설비를 덜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신규 팹이나 아니면 이 올드 팹에서도 뭔가 리뉴얼이 될 때 그럴 때 조금씩 확장되는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2,400톤에게라고 생각할 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일본 기술이 된 거가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또 바꾸는데 돈 들어가니까 그렇죠. 새롭게 신규 팹들, 새로운 공정들 나올 때마다는 이제 우리 기술로 하게 되고요. 드디어 이제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년부터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국내 기술로 생산한 이 순수한 물, 초순수를 가지고 공정에 투입하게 됩니다. 자, 장호진 이사님. 반도체 공정이 워낙 많기는 하지만 이 초순수의 국산화 성공, 활력이 좀 될까요? 도움 되겠죠? 이게 솔직히 얘기 드리면 이게 반도체 시장에 활력을 불러넣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건 결국은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 건데 예. 이 초순수를 국산했다 이 자체만으로 반도체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의의를 하나 찾겠다면 뭐냐면 이 초순수를 우리가 드디어 스스로 만들었다는 건 대외적으로 이 변동성을 굉장히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미 캐파가 있는 상태에서 초순수 국산을 이뤘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이 초순수와 관련해서 적어도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 이 초순수 플랜트를 국산화시키면 당연히 비용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수요가 조금 안 좋아서 힘들지만 만약에 이 초순수를 국산화시키면서 점점 더 나간다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그 비용을 절감한다는 건 결국은 이 반도체가 안 좋은 사이클에서 우리가 보릿고개를 훨씬 더 잘 넘길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반도체 국산화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시장이 좋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봤던 이런 IT 기기 같은 경우 수요가 아직 부진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권 차원에서는 큰 강점이 되겠죠, 정말. 일본의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그런 또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참에 초순수 쪽 더 발전시키겠다. 초순수 플랫폼 센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화끈하게 좀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1980년대부터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구축해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 2030년부터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업을 벤치마킹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일본에 가서 그런 사업들을 확인하고 오긴 했었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중순에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부지를 선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자체들 쪽에서 지원을 해라.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부지 선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요거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2030년까지 정부가 뭔가 의지를 보였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6일부터 31일까지 2024 수출 붐업 코리아 위크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반도체와 함께해서 좀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초순수를 위해서 제가 플랫폼 센터를 네. 개소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산업 전시회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자체가 단기에 뭔가 성과는 있지 않겠지만 이게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이게 조금씩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하지만 여기 플러스로 세액공제뿐만이 아니고 보조금까지 지원한다 그러면 반도체 성장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현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수출 잘 나가고 정말 최고의 한 나라를 보내고 있는데 주가를 본다면 저 멀리서 지금 먹구름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민간 차원에서 기업들도 부디 이제 요 고비 잘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가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0월 셋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